집이 진짜 우리 집이야? 아버님, 어머님, 여기서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집 진짜 우리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좁고 눅눅한 반지하, 계절마다 곰팡이가 올라오던 원룸을 전전하던 분이었다. 그 앞에 서 있는 건 내가 제 돈으로 마련한 18평 새 아파트였다. 나는 그때만 해도 이 장면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 될 줄 몰랐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과 새집 냄새가 우리를 맞았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연신 눈물만 찍어내셨다. 세상에 이런 집을 우리가 언제 살아봐. 시아버지는 말없이 벽지를 손끝으로 쓸었다. 마치 오래된 꿈을 조심스레 만지는 것처럼.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제 명의지만 그냥 사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다. 아가, 내가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다니. 우린 너 없으면 어쩔 뻔했니? 그때만 해도 진심이었다. 그 감사의 눈물도, 그 떨리는 목소리도. 그런데 사람이란 게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도 함께 달라지는 걸까? 그날 밤 남편은 내게 팔베개를 해주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진짜 잘 살자. 당신은 내가 평생 모시고 살 사람이야. 그 말이 그때는 참 따뜻하게 들렸다. 남편은 늘 자존감 낮은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안, 빚, 흐릿한 미래. 그런 남자를 내가 선택했고 밀어줬고 믿어줬다. 남편은 그걸 늘 고마워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다. 남편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큰 제안을 하나 받았어.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큰 돈 번다는데. 당신도 알잖아. 난 이제 가족 때문에라도 성공하고 싶어. 처음엔 망설였다. 나도 그 형이 누군지 몰랐고 사업 얘기도 뜬구름 같았다. 하지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정말 이번엔 우리 인생이 바뀔 기회야. 그 눈빛에 나는 또 믿어줬다. 사업이 시작되자 남편의 표정은 달라졌다. 긴장과 기대가 섞인 눈빛, 밤낮 없는 통화와 회의. 그래도 난 응원했다. 하지만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잘 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했다. 여보, 넌 그냥 애들이나 잘 챙겨. 밖에 일은 어려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처음엔 사소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말투가 쌓일수록 남편의 표정은 여유롭고 오만해졌다. 새 옷, 새 시계, 명품 지갑, 그리고 새 차. 모두 남편이 스스로에게 준 보상이라고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너무 빠르게 쓰는 것 같아.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아, 당신은 몰라.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심장을 긁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다. 아가, 너 말이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남편 일에 참견은 왜 그렇게 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를 내려다보듯 말했다. 우리 아들 덕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너무 나댄다, 요즘. 아니, 뭐라고? 18평 아파트를 사준 사람이 누구인데? 그 아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누구인데? 억울함보다 먼저 온 건 깊은 의아함이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날 남편이 나를 외면한 채 말했다. 나 요즘 솔직히 답답해. 뭐가? 당신이야. 숨이 막혔다. 그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내 수준에 안 맞아졌어. 그 한 문장이
그동안 내가 시댁에게 해준 모든 희생을 싸늘하게 뒤통수 쳤다.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도와줄게. 그 아가씨는 이제 우리랑 급이 안 맞지.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18평 아파트를 준 날처럼 세상이 환히 빛나던 장면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그 모든 빛이 꺼지는 장면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은밀한 대화를 듣고 난 그날 밤 나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눈앞은 캄캄했지만 가슴속은 시뻘겋게 타들어갔다. 그래,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오해했겠지. 그냥 감정이 예민한가 보다. 스스로를 달래던 마음의 빗장이 그 순간 뚝 하고 부러져 버렸다. 남편이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려다 나를 보았다. 아, 아직 안 자? 그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았다. 마치 불편한 비밀을 들키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말 진심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뭘 들었어? 당신이 엄마한테 말하던 거. 답답하다. 나랑 급이 안 맞는다. 이혼하고 싶다. 그거 다 들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은근한 반항기가 서린 표정을 지었다. 그래, 들었으면 됐잖아. 그 한마디에 몸속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럼 그 말 진심이었다는 거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피곤하다는 듯 말했다. 솔직히 그래. 요즘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숨이 막혀?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다. 내가 뭘 그렇게 숨막히게 했는데? 남편은 허공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냥 나랑 맞지 않아졌어. 난 지금 사업 잘 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달라졌고 내 삶이 달라졌는데.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날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그대로야.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안을 지탱해 왔는지 알기나 할까? 당신이 성공하게 된 이유. 내가 당신 옆에서 뭐든 다 감당하고 버텨준 덕이란 건 생각도 안 해? 남편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또 그 소리야? 당신은 늘 내가 해줬다. 내가 도와줬다. 그 얘기뿐이야.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 줄 알아? 듣기 싫다고? 그 말은 곧 고마움이 없다는 뜻이었다. 남편은 다리 꼬고 앉아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엄마도 그러더라. 당신 요즘 예의가 없대. 예의? 우리 엄마한테 말대꾸도 하고 전화도 뜸하고 시댁에 잘 안 오고. 엄마가 그러던데 며느리가 도리를 해야 한다고. 나는 깊은 숨을 꽉 들이마셨다. 그래, 당신 어머니 도리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나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다. 시부모님 집, 내가 18평 아파트 사들인 거 기억은 하지? 남편은 순식간에 표정이 굳었다. 그건 지난 얘기지. 지금은 우리가 더 잘 살잖아. 뭐? 그 순간 가슴이 아닌 영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인지 생각은 해봤어? 남편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 집, 내가 부모님 위해서라도 언젠간 해줄 거였어. 그 말은 너무나도 뻔뻔했고 너무나도 잔인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현관에서부터 날 밀어붙였다. 아가, 요즘 왜 이렇게 건방져졌어? 건방져졌다고요? 그래, 너 요즘 우리 문우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해. 시어머니는 말을 끊고 나를 노려보았다. 이혼해.
마치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해라 정도의 어조였다. 네, 우리 아들은 이제 잘 나간다. 여자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가두고 살려고 해? 말이 안 나왔다. 어머님, 제가 아파트까지 사드리고, 아이고, 그까지 18평짜리 하나 사줬다고 생색내는 거니? 목소리가 터졌다. 당신 같은 며느리, 이제 필요 없어. 아들 발목만 잡고 사는 여자야.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까지 18평? 내가 몇 년을 모은 돈, 내 결혼 자금, 내 미래 자금을 털어 마련한 집이 그 사람들 입에선 그저 그까짓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서류야. 협의 이혼서. 당신 진심이구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이 이제 안 맞아. 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다봤다. 차가운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나를 향한 부정, 배신, 거부의 문장이었다. 아이들은? 넌 애 키우기 힘들잖아. 내가 데려가면 안 돼. 순간 너무 단호하게 말해버렸다. 아이들은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남편은 짜증을 냈다. 이런 식이면 법적으로 가자. 그래, 가자. 법으로 가자.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내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표정. 그날 밤 욕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울음소리가 아이들에게 들릴까봐 샤워기를 틀어놓고 흐느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했던 모든 희생이 갑자기 쓰레기가 된 느낌이었다. 나는 분명 집을 주었고, 도왔고, 지탱했고, 사랑했고, 믿어줬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혼해. 넌 우리 아들에게 안 어울려. 그까짓 아파트. 이 세 마디였다. 내 심장은 너무 아팠고, 너무 화가 났고, 너무나 모욕당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래, 이혼해주지. 하지만 공짜로는 안 돼. 이혼 서류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편은 평소처럼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 했지만 내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남의 집 거실에서 공짜 커피 마시고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남편은 짜증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또 시작이야? 이제 좀 그만하자. 응? 그 말투, 그 표정, 마치 귀찮은 사람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얄팍한 태도. 누가 보면 이혼 요구한 사람이 나인 줄 알겠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어버렸다. 숨이 탁 막혔다. 근데 나는 한 발 다가섰다. 공짜로는 절대로 못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정확히 그때부터 이 상황이 자신이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다시 들이닥쳤다. 나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나를 위아래로 훑는 걸 느꼈다. 그래 아가, 문호 얘기 들었어. 내가 이혼해준다며? 목소리는 마치 승리 선언을 듣는 듯한 들뜸이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네, 어머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다. 잘 생각했어. 우리 문호 살면서 내 같은 며느리 하나쯤은. 순간 나는 그녀 말을 끊었다. 근데 말이죠, 어머님.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뭐? 제가 사드린 그 18평 아파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그건 너희가 결혼해서 효도한다고 준 거잖아. 언제 제가 드린다고 했죠? 빌려드린 거라고 했잖아요. 전세도 월세도 안 받겠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건 평생 사세요가 아니라 잠시 사세요였죠.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니, 이게 지금 그걸 걷어가겠다는 거니? 네. 이혼하는 순간 그 집도 끝이에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배은망덕한 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문호가 너 버리고 새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 말을 잘랐다. 당신들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시어머니는 그에게 달려갔다. 문호야, 너 이 여자 지금 뭐라는 줄 아니? 집을 돌려달래. 아파트를 뺏겠대. 남편은 나를 향해 걸어오며 말했다. 진짜야? 응, 진짜야. 남편은 비웃었다. 그건 내가 못해. 법적으로도 어른들 내쫓을 수는. 나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거 기억나? 남편의 눈이 커졌다. 그 서류는 등기부등본. 집 명의는 전부 내 이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무상 사용 조건으로 제공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이건 언제? 아파트 사들일 때 계약서 함께 줬잖아. 근데 당신들 읽지도 않았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동시에 말문이 막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는 순간 그 무상 사용 조건도 사라져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너 지금 이 상황 이용해서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거야. 너 진짜 못됐다.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나는 남편에게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그 부모는 내게 뭘 했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집을 준 며느리였을 때는 고맙다며 절 떠받들더니 이제 남편이 잘 되니까 난 급이 안 맞는다고 했죠? 남편은 주먹을 쥐고 떨기 시작했다. 그걸 들었어? 응. 당신과 어머니가 내 욕하는 거 다 들었어.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응. 공평하게 가자는 거. 너 진짜, 너 아무리 그래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전쟁 먼저 시작한 건 당신들이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처음으로 깨달은 거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이 준 서류함을 열었다. 결혼 후 내 돈으로 시댁을 위해 지출한 내역, 아파트 계약서, 남편 사업 초기 투자 서류, 상담 기록, 통화 내역. 모든 자료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이혼? 좋아. 해줄게. 하지만 당신들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 이혼 전쟁을 선언한 날 이후 집안에는 이상한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아가, 집 문제는 다시 얘기하자. 너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마. 문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니? 너 같은 며느리 안 데려왔으면 우리 아들. 메시지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모욕이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가족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걸.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남편이 야근 후 집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말도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무슨 일 있어? 평소 같았으면 바로 짜증을 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요즘 일이 좀 꼬여. 무슨 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켜더니 한참을 뜸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도 혹시 누가 나 찾아오거나 전화한 사람 없었어? 누가?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돈 떼었다고. 나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 불법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남편의 손이 멈칫했다. 그래서 그게 목소리가 갈라졌다. 불법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고개를 감싸주며 말했다. 나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 속에는 죄책감도 반성도 없었다. 오직 들켰다는 두려움만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울렸다. 미납 통지, 채무 독촉, 고소장 관련 안내, 피해자 모임. 나는 핸드폰을 보며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결국 이렇게 오네. 이미 감으로 느끼고 있었던 사실이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 서 있었다. 남편의 사업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 따위가 아니었다. 내가 들었던 수상한 통화들, 남편이 쉬쉬했던 서류들, 갑자기 늘어난 현금 흐름, 모든 조각이 순식간에 하나로 맞춰졌다. 사기,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형태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 나는 조용히 물었다.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좀 큰 거래를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됐어. 거래? 아니면 사기?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남편의 말을 끊었다. 당신 혹시 노인들 상대로 한 유심 사기 같은 거 한 거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아니 그건. 그럼 뭐?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 몰랐어.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 잠시 정적.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난 이제 확신했어. 그리고 잘 됐어. 남편의 얼굴이 당황으로 가득 찼다. 뭐가 잘 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혼 소송에서 내가 이길 근거가 생겼으니까. 남편은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뭐? 불법 사업? 피해자 발생? 고소 가능성? 형사 사건? 나는 천천히 그 앞을 걸어가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런 남자와 아이들이 사는 게 미래라고 생각했어? 아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내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다. 이제 당신은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가, 문호가 큰일 났다. 사람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 우리 아들 어떡하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요.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너라도 좀 우리 좀 살려줘. 그 말은 불과 며칠 전 그녀가 했던 말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넌 우리 아들에게 안 어울려. 이혼해. 그까짓 18평. 지금 울부짖는 이 사람은 그날의 그 오만한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 맞는 걸까? 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차갑게 말했다. 저는 이미 그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시어머니가 절규했다. 아가 제발. 너 없으면 우리 진짜 망해. 네.
망하면 되죠. 나는 마지막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상대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남편의 사업은 이미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지고 있었다.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퇴사했고 투자자들은 고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과 동업자의 이름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집안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전조는 지금부터다. 나는 내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소송 자료 파일을 천천히 정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내가 버티고 버텼던 시간, 내가 퍼주고 헌신했던 기록, 내가 당한 모욕과 배신, 그리고 내가 되찾아야 할 미래가 담겨 있었다. 나는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이 전쟁, 내가 끝낸다.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고 피해자들이 찾아오고 시어머니가 울며 전화하던 날 이후 이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편은 새벽까지 끙끙대며 통화를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대부분 불안했다.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울먹였고, 누군가는 변호사 선임비나 마련하라고 협박하듯 말했다. 남편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기 무릎을 움켜쥐며 떨었다. 이럴 줄 몰랐어. 난 잘 될 줄만 알았어. 맞다. 잘 될 때는 나에게 넌 내가 아까워라며 비웃던 사람이었다. 입던 옷, 살림살이, 말투 하나까지 깔보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당한 만큼 조금도 동정은 생기지 않았다. 남편은 결국 입술을 깨문 채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 나중에 하면 안 될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소리 내지 않고 웃었다. 왜? 지금은 급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없는 게 이제서야 불안해지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지. 당신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나 없이 맞닥뜨릴 그 현실이겠지. 남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 흔들림을 보면서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후련함, 그리고 아주 작은 연민. 하지만 그 연민은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이 사람의 진짜 민낯을 이제야 보는 것 같아서. 남편은 급기야 말했다.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왜? 내가 뭘 도와? 남편은 손을 비벼가며 말했다. 피해자들하고 합의 좀.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나보고? 당신 사기친 피해자들 앞에 내가 왜 나가? 남편은 손끝까지 떨었다. 당신이 나서면 사람들이 좀 듣잖아. 착하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도 내 착함을 이용하려 한다니. 당신 지금 나한테 또 이용당해달라는 소리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전부였다. 그는 내가 그래 도와줄게. 그 말을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 기대를 무참히 부쉈다. 그건 당신 문제야. 당신이 저질렀고 당신이 감당해야 해. 남편이 무너지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왜 그렇게 살았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 위해서라도 절대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잖아. 근데 당신은 돈 앞에서 그 모든 걸 버렸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지금 와서 아이들 핑계대지 마. 그건 한 거야. 남편은 그제야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울었다. 그 울음조차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연락해왔다. 이번엔 거의 소리 지르다시피 했다. 아가,
문호 좀 설득해. 합의금 못 내면 감옥 간다잖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너라도 좀 우리 좀 살려줘. 너 없으면 우리 진짜 다 망해. 그럼 망하면 되죠.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냉정한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이제 제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우리한테 한 게 뭔데? 집 사드렸잖아요. 18평짜리.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까짓 그 단어가 다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인내가 완전히 꺼졌다. 좋아요. 그까짓 집. 이제 그 집도 끝이에요. 뭐라고?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이혼과 동시에 집 비우세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소리를 냈다. 안 돼, 안 돼. 우린 갈 데가 없어. 그건 제 책임 아니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 나를 버리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어야 해요. 누가 진짜 친구였는지,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 아가 제발. 우리 정말 끝장이야. 네, 끝장이죠. 그리고 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아무런 미련도 흔들림도 없었다. 그들이 내게 심은 상처는 그들이 책임지게 될 뿐이다. 남편은 나 없이 법정과 고소와 채무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돌려달라고 말하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차분해지고 있었다.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어제와 같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사라지고 이제 진짜의 내가 서 있었다. 남편의 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처음엔 몇 명뿐이던 피해자가 일주일 사이에 10명, 20명, 20명이 넘어가면서 남편의 이름은 인터넷 검색창 자동 완성에까지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밤늦게 남편이 들어왔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차림은 전보다 훨씬 흐트러져 있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남편은 문을 닫고 마치 바닥에 쓰러질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 진짜 망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당신이 좀 도와주면. 역시 결국 이 말이 나오기 위해 온 것이다. 내가 왜? 남편은 절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피해자들이랑 말이라도 좀, 나 대신 상황 좀 설명해주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어이가 없어 허탈한 웃음이었다. 당신이 사기친 피해자들 앞에 내가 왜 나가? 남편은 손으로 제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난 정말 그런 줄 몰랐어. 몰라서 한 건 더 나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말 그대로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어깨를 보며 나는 단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계속 내려갈 것이다. 내가 버티던 버팀목을 빼버린 순간 그는 끝까지 떨어질 것이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진짜 무서워. 이제 와서? 나 감옥 갈까봐.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 길로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럼 난? 내가 당신한테 당한 건 당연히 몰랐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다. 중얼대며 들어오는 모습은
그동안 내게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아가,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진짜 내가 잘못했다. 그 모습은 솔직히 낯설었다. 그동안 너희 며느리가 뭐가 부족해서 너는 우리 집에 붙어 먹는 거야. 던 그 오만함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 문호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좀 도와줘. 넌 그래도 마음이 착한 애잖아. 그 말에 내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착하다. 그 말을 또 이용하려 한다. 어머님, 그 말 이제 그만 쓰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이야. 너라도 나서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어머님, 저 그 집에서 이미 빠져나왔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손까지 모았다. 아가, 내 잘못이야. 우리 아들 잘 되니까 내가 욕심 부렸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뜨겁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어머님, 저희 이제 이혼해요. 시어머니는 내 손목을 붙잡았다. 안 돼. 지금 이혼하면 문호는 진짜 끝장나. 나는 아주 차갑게 말했다.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그날 밤 울면서 내게 말했다. 정말 이혼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신이 원했잖아. 남편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그게 문제야. 당신은 항상 생각이 없어. 남편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나 당신 없는 게 이제 진짜 무서워.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왜 날 버리려고 했어? 남편은 말문이 막혀 울음만 흘렸다. 왜? 당신한테만은 솔직히 말 못했어?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다. 난 그때는 그냥 내가 잘나 보이고 싶었어. 그 잘남이 만든 게 지금 이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울음은 진심이 절반, 두려움이 절반이었다. 그보다 더 분명한 건 그들은 내가 떠나는 걸 처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떠난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서야 알게 될 거야. 남편은 말없이 울었고 나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이 집 안에서 희미하게 끈적이던 애정은 이미 다 사라졌다. 남은 건 끝을 향한 결정뿐이었다. 남편의 범죄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 우리 가족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을 때였다. 대기실 TV에서 유심 대포폰 사기 조직 적발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화면 모자이크 너머로 보였던 남편의 실루엣이 딱 보였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돌렸지만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둘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 사람 봤어? 뉴스에 나오던데 그 휴대폰 사기 조직 그거. 아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게. 그냥 돈 벌겠다고 별짓을 다 하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얌전히 사는 사람만 피해보는 거지. 내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 손을 꼭 쥐었다. 이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우리 가족에게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나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화들짝 놀란 나는 인터폰을 눌렀다. 누구세요? 여성 목소리였다. 굉장히 들뜬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분노가 서린 목소리. 전 당신 남편한테 돈을 뜯긴 사람입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문을 열자 한 중년 여성이 얼굴을 누렇게 질린 채 서 있었다. 여기 그 사람 집 맞죠? 전화 안 받길래 여기라도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순간 수치스러움과 공포가 동시에 올라오는 걸 느꼈다. 저는 그 사람과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저도 이제 그 사람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그래도 혹시 당신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나 싶어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엔 절망이 가득했다. 저희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개통해준 폰으로 빚이 계속 들어와서 결국 스트레스 못 이기고 그 순간 그녀의 무너진 세상이 내 앞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았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래서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봐야 해결될 게 없어요. 여성은 내 손을 잡았다. 부탁이에요. 그 사람 만나서 사과라도 진심이라도 듣고 싶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곧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부터 여러 피해자 합의까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에 여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편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도 울고 있고 누군가는 삶이 무너지고 있다. 잘난 척하며 명품 걸치고 다니던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 순간 더 이상 그를 용서할 필요도 동정할 필요도 없다는 걸 확신했다. 며칠 뒤 정식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남편이 구속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댁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찾아온 날과 똑같은 표정으로 이번엔 더 초라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나를 찾았다. 아가, 우리 아가. 제발 우리 문호 좀 살려줘. 그녀는 주저앉아 울먹였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좀 나서주면. 우리 아들 가명이. 나는 손으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머님, 우리 남편 아니 전 남편이 저지른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도 아니 내가 좀 나서주면 그 피해자들이. 어머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가족이 잘해드렸던 시간들, 그동안 얻어간 것들은 기억 안 나시죠? 시어머니 얼굴에 금이 갔다. 그땐 내가 미쳤었어.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내가 우리 집 살려줬었지. 아니, 살려줬던 거지. 늘 뻣뻣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모습은 내가 살면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다. 이제 부탁할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을 뒤로하고 나는 문을 닫았다. 문 하나가 닫히면서 내 마음속에서도 그 집안과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며칠 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남편의 동업자였던 형님도 체포됐다. 전면 부인 중 혐의 없음 주장. 피해자 무려 수백 명. 뉴스 자막이 내 눈앞에서 흘러갔다. 그러다가 잠시 후 앵커의 말이 이어졌다. 이들은 빌린 명의로 수백 개의 대포폰을 개통해 중고시장에서 현금화한 후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어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친정집 작은 방에서 아빠와 마주 앉았다. 아빠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진아야, 이제 진짜 끝내자. 너 충분히 고생했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는 조용히 말했다. 남자 하나 때문에 우리 딸 인생까지 무너지는 건 난 죽어도 못 본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더 설득할 이유도 없다. 남편도 시모도 그 집안 모두 무너진 것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스스로 부순 세계였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에서 마침내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남편의 구속 소식이 전국에 퍼졌을 때 나는 오히려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동안 내 삶을 짓누르고 가정을 뒤흔들고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던 인간이 마침내 어디론가 격리되었다는 사실이 안도의 숨을 쉬게 했다.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엄마가 아침 반찬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우리 집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때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진아야,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빠는 잔잔하게 웃었다. 그래, 잘했다. 이제 그 인간 일은 잊어버려라. 너는 너 인생 살면 돼. 아빠의 말은 매우 단순한 조언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나를 지켜본 한 어른의 묵묵하고 진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전 남편은 수천만 원대 범죄 수익 몰수, 징역형, 손해배상 소송 예정. 이런 온갖 제목이 붙은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 끝이구나. 고통스럽던 결혼 생활에 달린 마지막 매듭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끝은 곧 시작이기도 했다. 전 남편이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동안 나는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조용히 새로운 일상을 정리해 나갔다. 아빠는 손주들과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고 엄마는 아이들에게 김치전과 호떡을 만들어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시 살아보는 듯 즐거워했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아이들 등원을 마치고 돌아오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했고 일자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오랜만에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결혼 후 지워졌던 이름,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라는 타이틀 뒤에 묻혀있던 진아라는 인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몰락은 시댁에도 치명타였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감염된 듯 들끓던 허세는 사라지고 아들에게 기대 살아가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 집을 떠받치던 유일한 축이었던 돈이 사라지자 그 집안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나에게 또 연락을 해왔다. 진아야, 집주인이 보증금 빼라고 해서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목소리는 비참함 그 자체였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말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때는 정을 나누고 밥상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차갑게 대하는 내 마음이 1도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나와 아이들의 삶을 위해 그 집구석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야 한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전 남편의 구속 소식을 들은 신우이는 나에게 진심 어린 문자를 보냈다.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언니 말이 다 맞았어요. 우리 가족이 언니한테 했던 일, 저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빚 갚는 마음으로 살게요. 나는 짧게 답했다. 너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평생이 걸리는데 신우이는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필 그런 사람이 그 집안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다.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흘러 사건이 모두 정리되었을 때쯤 나는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고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 밤에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게. 전 남편이 남긴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지 않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이기를 바랐다. 어느 토요일 아침 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아빠는 말했다. 진아야, 당분간은 쉬어라. 너 그동안 너무 많이 버텼다. 엄마도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다. 너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우리가 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울컥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긴. 부모가 자식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말에 나는 다시 울음이 터졌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잠들고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살갗을 스치는 바람은 봄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진아야, 넌 충분히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과거는 이미 끝났다. 그 폐허 위에서 나는 다시 새를 틔우고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나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폭풍 뒤에 남는 건 무너진 잔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라는 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가난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다시 일어서는 쪽도 항상 같은 사람입니다. 가짜 인연은 폭풍에 사라지고 진짜 사람만 남습니다. 무너진 건 그들이고 다시 시작한 건 당신이었습니다.